자, 계속해서 나가보죠. 건재당권 설정 등기, 갑은 성립요건주의. 등기하지 않으면 법률상 효력이 없다. 당연히 이제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납은 설정 등기 유용 그래가지고 그 설정 등기가 무효가 되었을 때 이것을 다시 써먹을 수가 있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예가 나와 있죠.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 A라는 사람이 지금 B은행에 돈 1억 빌리고 지금 이 사람의 건물을 담보로 해가지고 지금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가 1억을 변제를 해버리면은 그 순간 이 사람은 B은행은 저당권이 아니라 그랬죠. 저당권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저당권이 이제 무효가 됩니다. 이 저당권 등기는 무효가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때 A가 또 돈이 필요해가지고 B한테 또 돈을 빌리러 간 거예요. 돈을 빌리러 갔는데 또 돈을 1억을 빌리는데 옛날 저당권 등기가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 다시 써먹자 이렇게 당사자 간에 합의를 했을 때 이거를 써먹을 수 있느냐, 지금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데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으면은 가능합니다. 굳이 그거를 부정할 필요는 없겠죠. 뭐 법무사 비용만 더 들고 그럴 거니까요. 그래서 되는데 중간에 이해관계인이 있으면은 안 돼요. 이해관계인. 어떤 사람을 이해관계인이라 그럽니까? 만약에 이 A가 저당권 등기가 지금 5월 1일 날 지금 무효가 됐다고 칩시다. 이때 A가 C은행에 또 돈을 빌리고 지금 6월 1일 날 이 은행에 저당권 등기를 해뒀다고 칩시다.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유용을 하기 전이라면은 이 저당권 등기가 무효니까 C는 자기가 1번 저당권자로 생각하고 돈을 빌려줬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유용을 해가지고 야, 우리 A가 또다시 이제 B은행에 가가지고 지금 7월 1일 날 할까요? 7월 1일 날 돈 1억을 또 빌리면서 야, 우리 이 저당권 등기 무효인 거 다시 써먹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인정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7월 1일 날 이거 유용을 인정하게 돼버리면은 그러면 이게 5월 1일부터 이 저당권 등기가 이게 살아있는 게 돼버리니까 졸지에 이 사람은 2번 저당권으로 밀려버리지 않습니까? 이 6월 1일이니까요. 이럴 때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돼버리죠. 그래서 중간에 이런 이해관계인이 있으면은 요 유용을 인정해버리면은 이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핵심이죠. 그거 보면은 대법원은 해가지고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으면 설정 등기 유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음에도 설정 등기 유용을 했을 때는 제3자의 동의를 받으면은 관계없겠죠. 그 사람이 동의를 해줬으니까. 그러나 동의를 받지 못하면은 그 제3자의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재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 보통저당권의 경우 해가지고 민법 360조를 아셔야 됩니다. 그 360조 내용이 나오죠. 원금, 이자, 위약금,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연손해금이죠. 저당권 실행비용 이런 거를 다 이제 담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뒤의 1년분의 하나의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게 건저당권이 아니고 일반 저당권이지 않습니까? 일반 저당권일 경우에는 이게 변제기가 요 1억 변제기가 만약에 변제기가 8월 31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저 사람이 돈을 안 갚는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지금 3년이 경과됐다고 쳐보십시오. 변제기 경과 후에.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 은행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경매 신청해가지고 요 시점에서 이제 경매를 신청했다고 해보십시오. 이때 변제기 경과 후에 이날까지 원금은 물론 자기가 다 가져갈 수 있는데 지연손해금이라는 것도 이제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늦어진 것만큼. 그런데 이거를 무한정 확장시켜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은행이 일부러 이 경매를 늦출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저당권 경우에는 시은행 등등 해가지고 후순위 권리자들이 막 생길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B가 가져갈 수 있는 이 범위를 너무 확장시켜 놓으면은 후순위 권리자가 가져갈 게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시의 보호 필요성이 좀 생기죠. 그러니까 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까 요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는 1년치만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변제기 경과 후 1년치만.
요까지 이제 끊는다는 거죠. 요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뒤에 1년분에 한데, 근데 이게 저당권이 아니고 근저당권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근저당권은 아까 뭐라 그랬죠?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싹 다 가져갈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연손해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이 범위 안에만 들어오면은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도 후순위 권리자는 피해가 없지 않습니까? 후순위 권리자는 자기가 A에게 돈 빌려줄 때 채권 최고액을 그거를 한도로 해가지고 자기가 예측을 했을 거니까요.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근저당권일 경우에는 이런 제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나번에 있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채권 최고액에는 이자, 위약금, 지연손해금 포함하나 저당권 실행비용 포함하지 않는다. 그거 미줄감이고요. 그 다음에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후 1년 초과분도 담보한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또 판례가 하나 있죠. 채무 전부가 변제 등으로 일단 소멸하여도 그래도 근저당권은 살아있다 그랬죠. 부정성의 예외, 완화 그래가.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그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또 채무가 발생했다. 그것도 계속 유효하게 담보한다. 그건 아까의 논리의 연장선상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납은 우선변제적 효력, 근저당권도 당연히 담보물건이니까 우선변제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납은 우선순위 해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는 우리가 아까 임대차에서 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셋째, 그 우선특권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로자 보호,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 보호,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원인 무효의 방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당권 설정에 있어 공신력 문제 해가지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등기부를 신뢰한 사람은 보호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불운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2번 실무상 해가지고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진정한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게 되겠죠. 원인 무효가 되는 경우가 언제 있습니까? 어제 이제 위조 같은 거 제가 예를 들었죠. 그 다음에 도용도 마찬가지겠죠. 3번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 거래 행위, 그 다음에 사회질서 위반 행위, 그 다음에 강행법규를 위반한 행위, 그 다음에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요까지 체크하시고 요거는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행위무능력자의 행위,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미성년자죠.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행위를 했을 때 그건 취소권이 문제라고 그랬죠. 자기가 유리하면은 그대로 끌고 가면 되고 불리하면은 취소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그때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무효하고 같아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지금 이게 어떠냐? 그중에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A라는 사람이 의사무능력자입니다. 되게 이제 예를 드는 거에 이제 정신병자라든지 아니면 아주 만취한 사람, 만취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매매를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지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상대방 B는 뭐 그 사실을 모르고 이제 계약을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 앞으로 등기가 넘어왔습니다. 이때 B는 소유자가 될 수 있는가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는 이게 무효가 됩니다. 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이런 거를 의사무능력이라고 그래요. 전혀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 의사표시 자체의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의사무능력자라고 그러고 무효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B가 아무리 등기를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떼보니까 B라는 사람이 지금 소유자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무권리자인데요. 왜? 이게 무효니까 A에게 지금 법적으로 소유권이 지금 복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등기부하고 이게 실제 소유자하고 일치를 하지 않는 거죠. 실제 소유자는 법적으로 A인데 등기부상으로는 B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A는 빨리 B의 등기를 말소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도로 갖다 놔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해놨다는 이야기죠. 이때 B가 사기를 치는 거죠. C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다. 그래서 팔아먹을 때 C는
등기부를 신뢰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등기부 보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로 지금 등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기부를 신뢰해가지고 매매를 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왔다. 이 사람 소유자 될 수 있는가? 지금 이런 이야기죠.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왜? 등기부를 신뢰한 사람은 보호되지가 않으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죠. 이때 C가 은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B가 은행에 와가지고 이 부동산 내 거니까 이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돈 좀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를 해주고 돈 빌려줬다. 은행은 저당권자가 될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거죠. 왜? 등기부를 신뢰해도 보호되지 않으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잘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 동그라미 3번 정도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담보취득의 실효성 확보 1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구분 건물 정도로 가보겠습니다. 구분 건물.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거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국민의 지금 반 이상이 이제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지금요, 이 토지가 있으면은, 이 아파트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한 동이죠. 이게 원래는 한 개의 소유권인데, 우리가 여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가로로, 세로로 해가지고 지금 101호, 201호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특정 부위를 이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거를 요 한 개의 소유권 중에서 구분해가지고 살고 있다 그래가지고 구분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써요. 구분 소유권. 그래서 이제 요럴 때 구분 소유권이 되려면은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니까 구조상, 그 다음에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독립성. 옆집하고 우리가 당연히 구조적으로도 독립돼 있고 지금 이용하는데도 독립돼 있지 않습니까? 현관문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권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분 소유권 등기를 해야 돼요. 구분 소유권. 그러면 이제 요거는 별도로 한 개의 소유권이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가번에 구분 건물이 그 이야기고 지금 집합건물법이라 그래가지고 특별법으로 지금 규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납은 담보취득시 유의사항 그래가지고 대지권. 그러면은 항상 건물이라는 것은 공중에 붕 떠 있을 수는 없다고 그랬죠. 항상 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런 것을 이제 대지권이라 그래가지고 요 사람도 여기 대지권에 대해서 대지 사용권이라는 게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보통 아파트를 지을 때 이럴 수가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지금 분쟁이 발생해가지고 이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일단 건물, 아파트부터 이제 먼저 짓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는 대지권이 없이 이 아파트가 먼저, 이 건물이 먼저 들어설 수가 있어요. 이때는 요 대지권에 대해서 뭡니까? 임대차를 하든지 아니면은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든지 등등 해가지고 대지권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지 사용권에는 꼭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대지권 유무의 확인 해가지고 대지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대지권이 없다면은 그 구분 건물은 대지 사용권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철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 있죠. 다만 대지권이 없더라도 자력이 확실한 기업체가 분양한 아파트 등은 어쩌다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납은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노후 건물의 담보 취득. 노후 건물은 나중에 철거해가지고 재축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A라는 사람의 지금 노후 건물을 담보로 잡고 지금 B은행이 지금 돈 빌려주고 지금 여기 대해서 지금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 건물을 철거시키고 새 건물을 신축했다는 거죠. 그럼 옛날 노후 건물에 지금 이 저당권이 이 효력을 미칠 텐데 이 저당권이 신축 건물에도 효력을 미치냐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미칩니다 이거. 안 미칩니다. 그래서 새로 저당권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첫째 줄에 재축하고 해가지고 여기에 담보를 새로 제공하지 않으면은 금융기관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축을 할 때는 미리 A가 나 이렇게 건물, 이 건물 철거하고 새로 건물 짓는다는 거를 은행에 알려주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은행 입장에서는 뭔가 조처를 취할 거 아닙니까? 너 그렇다면은 뭐 보증인 한 명 세워라. 뭐 이런 식으로요. 그 건물 신축이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하여튼 미리 통지하게끔 사전에 뭐 좀 조처를 취해야 된다. 각서를 받아 놓는 게 좋을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은 재축 시의 실무 처리해가지고 추가 담보 제공각서의 징구해가지고 여기 대해서 뭐 어떻게 담보를 꼭 확보를 해놓고 뭐 등등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로 뭐 문제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2-4번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해가지고 문제의 제기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A라는 사람이 지금 B은행 B에게 처음에는 1억을 5월 1일 날 신용대출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중에 5천만 원 또 이제 추가 대출이 6월 1일 날 있었는데 여기 대해서는 이 사람이 뭘 설정해 줬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근저당권의 범위가 여기에도 미치느냐 지금 이런 문제예요. 이 당사자들 간의 의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맺을 때 여기까지도 미치는 건지 확실하게 이제 그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지금 핵심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문제의 해결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이 사람이 나 5천만 원 다 이제 변제할 테니까 이 근저당권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청구할 때 은행은 이것까지 갚아야 소멸시켜 주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실무상으로 그러는데 사실은 좀 이상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근저당권 설정한다고 이런 의사가 일반적일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저당권 설정할 때 당사자의 의사를 좀 확실하게 해두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2번하고 3번에 지금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3번 부동산의 담보관리와 채권보증 및 고객을 위한 업무 처리해가지고 목적물의 변동 1, 담보 목적물의 정축 등과 실무조치. 그래서 정축의 경우에도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죠. 정축. 지금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3층짜리 지금 건물이 있다고 칩시다. 요거를 지금 담보로 해가지고 B은행에 돈을 빌렸어요. 돈 1억 빌리고 지금 요 3층짜리 건물에 대해서 지금 저당권이 지금 설정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5월 1일자로 물론 이제 저당권 등기를 해야지 이 사람은 이제 은행은 저당권자가 되겠죠. 그런데 A가 나중에 여기에 건물을 정축을 했습니다. 한 7층으로 이제 됐다 그럴까요? 4층을 더 올린 거죠. 4층을 더 정축을 했습니다. 이때 나중에 A가 요 돈 1억 원을 채무를 불이행할 때 돈을 못 갚을 때 은행은 지금 저당권에 기초해가지고 지금 경매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때 정축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가지고 경매 신청할 수 있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핵심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한번 나누어 보자는 이야기죠. 첫째는 무슨 이야기인 거니까 이 정축을 누가 정축했는 거니까 옛날 소유자가 정축했다는 거죠. A가 정축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A가 정축했는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요 건물하고 이거 별도로 되는 것을 우리는 구분 소유라 그랬죠. 이때는 뭐라고요? 이용상,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보니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요. 그 다음 플러스 요것만 거치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만 따로 구분 소유 등기를 해야 됩니다. 구분 소유 등기. 이렇게 되면은 요 건물하고 요 정축 부분은 완전히 별개의 건물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B은행은 3층에 대해서만 경매가 신청이 가능하지 이거는 완전히 별개니까 경매할 수 없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안 하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판례를 보면은 이 사람이 변경 등기를 했어요. 건물 표시 변경 등기. 건물 표시 변경 등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건물은 옛날에는 3층짜리였는데 이제는 7층짜리로 바뀌었습니다. 후발적 불일치를 바로잡는 걸 변경 등기라 그랬죠. 요거는 어떤 의사인가 하니까 A가 전체를 한 개로 보겠다는 거예요. 전체를 한 개의 건물로 보겠다는 의사인 겁니다. 요때는 법적으로 이런 거를 부합이라 그래요. 부합. 그래서 요 4층짜리 건물은 요 3층짜리 건물에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가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이때는 요 B은행은요,
옛날에 3층짜리밖에는 저당권을 안 잡았지만은 이제는 전체가 한 개의 건물이 되지 않습니까? 전체에 대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58조 민법 358조에 가보면 어떤 조문이 있는 거니까 부합물에 대해서도 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런 조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부합되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저당권은 쫓아가가지고 효력을 가진다. 전체에 대해서 경매가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A가 정축했을 때는 두 가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게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그런 말이 있죠. 밑에서 한 10줄 정도 됩니까? 동그라미 3번 해가지고 소유자가 정축했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정축 부분에도 정축 전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지금 밑에 이야기하고 2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밑줄감이 나오죠. 정축 부분이 기존 건물보다 크더라도 마찬가지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걸 4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더 가치가 크다 하더라도 부합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염두에 두시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고 넘겨보시면은 뭐 쭉 읽어보시면은 180페이지 넷째 줄에 그런 말이 있죠.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분을 독립할 건물로서 이용할 의사가 있고 이를 따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은 이때는 원칙으로 그 정축 부분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1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번 이야기.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면은 넷째 줄에 실무상 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은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자에게 구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를 요청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뭐가 유리합니까? 2번이 유리하죠. 2번이 유리하니까 변경 등기를 하도록 해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실무상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가 정축 안 하고 뭐 가령 임차인이 정축했다고 칩시다. 이런 걸 이제 권원이라 그래요.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거죠. 정축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거죠. 임차인이 정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그 밑에 바로 나오죠. 다음으로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제3자가 그의 권원에 따라 정축한 때는 해가지고 정축 부분의 소유권은 이 사람께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4층짜리 건물은 임차인이 만약에 우리가 C라 그러면은 C의 소유물이 됩니다. 그 당연히 저당권은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때도 이게 소유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별개의 건물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끝에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다만 이때도 정축 부분이 정축 전의 건물과 일체가 되어서 전혀 구분할 수 없을 때 무슨 말입니까? 독립성이 없을 때 이런 이야기죠. 그럴 때는 임차인께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독립성이 있어야지 임차인께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 이 부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담보목적물의 재축 및 실무조치. 그래서 실무상 문제점 해가지고 옛날 법에서는 이 사람이 옛날 건물 철거할 때 은행의 승낙을 받고 철거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아까 말씀드린 그 건물 철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은행이 모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해가지고 셋째 줄에 금융기관이 그 건물을 헐기 전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새로운 신축 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 특약을 해둬야 안전하겠죠.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만약에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보면 뭐 권리행사 방해죄로 형사상 문제 삼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둘째로 다 헐고 난 뒤에 새 건물 짓기 전에 그 사실을 안 때도 역시 똑같은 조치를 해야 되겠죠. 추가 담보 취득을 위한 조치를 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셋째로 건물, 새 건물 다 짓고 난 뒤에 비로소 은행이 알았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새로운 신축 건물에 대해서 담보 취득을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별로 뭐 논점이 없고요. 근데 그 밑에 거는 좀 논점이 있죠. 제법 좀 의미 있는 말들이 나옵니다. 밑에서 일곱째 줄 구제수단이라 그래가지고요. 은행이 피해를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A라는 지금 건물에 대해서 B라는 은행이 이 건물 담보 이력을 믿고 지금 돈 1억을 빌려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지금 저당권을 설정해 놓았는데 아니 지금 채무자가 이 건물을 갖다가 이거를 훼손시킨다든지
뭐 이거를 멸실시킨다든지 등등등등 하면은 이거는 뭡니까? 저당권의 침해죠. 저당권의 침해. 저당권의 침해입니다. 이때 은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죠. 이럴 수도 있겠죠. 지금 임야가 있는데 여기 지금 나무가 지금 무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보고 은행은 굉장히 돈을 많이 빌려줬다는 거죠. 이 임야를 저당 잡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나무 소유자가 나무를 함부로 벌채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면은 담보 가치가 작아지지 않습니까? 역시 저당권의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때는 저당권자 은행은 어떤 조처를 취할 수 있는가, 지금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체크해 보시죠. 물권적 청구권 중요합니다. 특히 이럴 경우, 나무 같은 경우죠. 요때 이 사람이 나무를 베어가지고 딴 데 옮겨 놓으면은 반출이라 그러죠. 반출하면은 은행은요, 도로 원위치 갖다 놓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물권적 청구권이라 그래요. 어떤 물건이요? 이 은행은 저당권자니까 물권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저당권인 물건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도로 원위치 갖다 놓으라, 회복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요때 중요한 거는 내한테 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나무를 내한테 돌려주세요. 반환해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시당초 은행은, 저당권자는 그 담보물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내한테 돌려달라고는 할 수 없고 그냥 원위치 갖다 놓으라고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은행은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손해배상 청구권. 일종의 이게 불법행위입니다. 일종의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불법행위니까 은행은 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 당신 내한테 불법행위 있으니까 손해 물어다. 근데 이때는 요건이 뭔가 하니까 불법행위는 요건이 반드시 은행이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건물을 훼손했는데 그거 훼손 안 된 상태만으로 이 1억이라는 이 채권에 대한 담보력이 충분하다면은 그때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요건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요건이고 이때는 불법행위를 기초로 해가지고 B은행은 A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담보 보충 청구권은 다른 담보 하나 더 열하는 거죠. 그렇게 청구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담보 보충 청구권입니다. 그 다음에 적시 변제 청구권도 제법 의미가 있습니다. 적시 변제 청구권. 요거 이제 기한의 이익이라는 거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기한의 이익. 지금 요게 만약에 요 1억이라는 채무가 변제기가 10월 31일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B은행은 A에게 변제기까지는 돈 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A는 요 날까지는 자기가 돈을 안 줘도 되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기한의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기한의 이익. 채무자가 지금 기한의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왜 채무자에게 이런 기한의 이익을 줄까요? 채무자를 믿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이 채무자가 건물을 훼손시켰다든지 멸실시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이 채무자를 보호할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만약에 이 사람이 건물을 훼손시키고 멸실시킨 게 만약에 8월 15일이다. 그러면은 원래는 은행은 10월 31일 날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지만은 8월 15일 날 돈을 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때 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도 중요한 거는 이때 은행은요. 선택권이 있어요. 반드시 8월 15일 날 돈 달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의무는 아닙니다. 은행은 8월 15일 날 이런 일이 벌어진 날 너는 이제 기한에 이익이 없어. 주장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돈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변제기에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요? 적시 변제 청구권. 8월 15일 날 돈 달라고 하는 것을 적시 변제 청구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있죠. 구제수단,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담보 보충 청구권, 그 다음에 적시 변제 청구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일괄 경매 신청 있죠. 일괄 경매 신청. 이런 것도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A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인데 토지만 B은행에 지금 저당을 잡혔지 않습니까? 5월 1일자로 이제 저당권 설정이 됐다고 칩시다. 근데 자기 토지에서 건물 자기가 자유로이 지을 수 있죠. 그래서 A가 6월 1일 날 건물을 신축했다고 쳐요.
A는 돈 1억 빌렸습니다. 이거를 못 갚으면은 은행은 저당권에 기초해가지고 경매 넘길 수 있죠. 이때 은행은 건물 경매 넘길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없죠. 왜? 토지만 저당 잡았지 건물은 저당 잡은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때 은행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요. 토지만 경매 넘기면은 나중에 이 경매를 갑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았다고 쳐보십시오. 건물 소유자는 A고 토지 소유자는 갑이다. 그러면은 건물이 나무 토지 위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라고요? 사용권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사용권이 없으면은 이 건물 철거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좀 생기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 민법은 어떤 제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B은행은 양쪽을 다 경매 넘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일괄 경매 청구권. 당연히요, 이때 요 건물의 소유자는 A여야 됩니다. A. 엉뚱한 사람이 소유자면은 이거 일괄 경매 청구하면 그 사람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토지 경매 대금 따로 계산하고 건물 경매 대금 따로 계산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은행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 요거는 편의적으로 건물을 그냥 경매가 잘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건물이 철거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한꺼번에 경매한 거에 불과하지 건물 자체는 저당권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경매대금에서는 은행이 돈을 가져갈 수가 없고 여기서 나오는 것만 다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걸 일괄 경매 청구라 그러는데 똑같다는 거죠. 아까 요 A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3층짜리만 건물에 이 저당을 들었는데 나중에 여기 4층짜리가 아까 더 올라와가지고 요게 별도의 소유권이 되었을 때는 여기 대해서는 못 쫓아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요런 법리를 이용해가지고 요때도 일괄 경매 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요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괄 경매 청구도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밑에 있죠. 재축 건물이 저당권 설정자의 소유에 속하면 대전제라 그랬죠.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그랬죠. 민법 365조에 가보면 일괄 경매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지만 해가지고 건물이 저당권 설정자 소유가 아니면은 이때는 토지밖에 경매할 수 없겠죠.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목적물의 재개발, 재건축과 실무처리 별로 논점이 없어요. 문제의 제기는 읽어보시고 답은 재개발, 재건축이 담보에 미치는 영향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분양 신청을 한 경우하고 안 한 경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분양 신청을 했을 때는 바로 담보 효력이 따라갑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분양 신청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에게 청산금이라는 게 지급된다는 거죠. 그럼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물상대위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쫓아간다 그랬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오른쪽에 답은에 반드시 청산금에 대해서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물상대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압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죠. 압류가 포인트가 됩니다. 압류.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권리관계의 변동, 담보목적물의 양도. 자,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된 지금 부동산을 어떤 사람이 매수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담보목적물의 양도. 그래서 부채 증명을 발급한다. 뭐 이런 거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별거 없어요. 넘어가시고. 양도 후의 처리해가지고 추거표라는 게 나오죠. A라는 사람이 지금 이게 건물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3억짜리라고 쳐봅시다. 근데 이 사람이 B은행에 지금 2억이라는 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해서 지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A가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못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A가 이거를 그 C에게 건물을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C는 이 건물을 매매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보겠죠. 그러면은 B은행에 지금 2억 정도 채무가 있구나 해가지고 저당권이 잡혀 있구나. 등기부등본에 이제 다 나타날 거라고요. 그럼 이제 C는 그거를 알고서 이제 사는 겁니다. 이때 얘가 이제 새로운 소유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 신소유자가 됩니다. 이제 소유권 등기를 하면은.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저당권이 딸린 건물을 이 사람은 매수를 했죠. 그래서 요 매매를 하면은 저당권도 같이 이 사람이 이제 부담을 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A가 결국 2억 채무를 못 갚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B라는 사람은 이제는 이쪽으로 경매가 들어오겠죠. 이쪽으로. 경매가 들어도 관계없죠. C라는 사람은 그걸 각오하고 샀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추거표라 그럽니다. 추거표.
저당권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물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이 가능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A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C에게도 저당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추급표라 그랬. 추급표. 교과서에 보면은 가번에 추급표 해가지고 이제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은 채무자 변경 처리라 그래가지고 담보 목적물이 양도됐을 때는 이 사람 앞으로 채무자를 변경하는 게 분쟁 예방에 이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보통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C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매매대금 이거 얼마 산정하시겠습니까? 이거 매매대금. 매매대금을 이거 3억으로 산정하면은 이런 추고표에 문제가 생겨버리죠. C가 3억을 싹 다 줬는데 얘가 그중에 2억을 이쪽으로 갚아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자기가 사업이라든지 기타 뭐 돈 쓸 데가 급해가지고 다 써버리고 2억을 못 갚아버리면은 이쪽으로 경매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C는 완전히 어이없는 일을 한 거죠. 돈은 돈대로 다 지급하고 경매는 경매대로 당하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거니까 요 2억이라는 채무 있죠. 요거를 C가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하는데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채무 인수라는 겁니다. 채무 인수. 그러니까 A가 채무자였는데 요 채무를 내가 떠안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채무자가 변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채무자 변경. 근데 이때는 채권자 B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될 게 C가 더 돈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옛날 채무자가 더 돈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반드시 B은행이 채권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합니다. 채권자의 승낙. 채권자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승낙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채무가 인수돼가지고 이제는 C가 채무자가 됩니다. C가 채무자. 두 번째 방법은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행인수라는 게 있어요. 이행인수. 요거는 뭔가 하니까 채무자는 변경이 없습니다. 여전히 얘가 채무자예요. 채무자 변경 없어요. 요거하고 차이점이죠. 그리고 이행인수라는 것은 채권자의 승낙도 필요 없어요. 채권자 승낙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C는 A에게 두 사람 간에서 그냥 약속한다는 이야기죠. 너가 지고 있는 채무 2억 원을 내가 떠안겠다. 이런 것을 이행인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채무인수와 이행인수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채무자 변경 요것을 지금 주로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담보 목적물이 양도됐을 때 채무자 변경을 하는 것이 분쟁을 막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그런 말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의 확정거래가 아까 결산기에 이거 얼마다 이제 확정 지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확정 사유 그래가지고 제목 밑줄 것이기 바랍니다.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했다. 그러면 당연히 확정되겠죠. 뭐 우리 5년 후에 결산하자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납은 해직권의 행사. 두째 줄, 세째 줄이죠. 채무를 다 갚았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하나도 없다 등등 이렇게 돼 있을 때 아니면 채무자의 신용 상황 악화됐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해지. 그러면 이제 당사자 간에서는 근저당 관계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지권의 행사라 그러고 사유가 이제 몇 가지 소개가 돼 있죠.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담보권 실행이라 그래가지고 담보권 실행도 피담보 채권의 확정 사유에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판례가 하나 나와 있죠. 조금 어려운 판례인데 설명을 드려볼게요. 소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고 A라는 사람이 지금 건물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경매에 붙이면은 한 뭐 2억 정도 나갈 수 있다고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봅시다. 그래서 A가 B은행에 지금 이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채권 최고액을 얼마로 설정해 주었는가? 채권 최고액을 1억 5천으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1억 5천으로. 근데 결국 나중에 A가 돈을 안 갚으니까 요 사람이 지금 근저당권에게서 경매를 신청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경매 신청하면 건저당 관계가 끝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는 경매 신청 시에 금액이 확정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1억 5천 한도 내에서는 채무가 지금 왔다 갔다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경매 신청 시 요날 경매를 신청했으면은 요 날짜로 이제 금액이 확정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B은행이 경매를 신청하면은 경매 신청 시입니다. 경매 신청 시. 요게 우리 판례예요. 판례. 근데 지금 여기서는 교과서에 있는 거는 그 이야기가 아니죠. A가 돈이 또 필요해가지고 C은행에 찾아갔습니다. C은행에 찾아가니까 이 사람 지점장이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B은행이 채권 최고액을 1억 5천 한도로 지금 돈을 먼저 빌려줬지 않습니까? 그럼 C은행 지점장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건물의 경매가 일어나면은 한 2억 정도 예상 금액이 되는데 이 B은행이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날짜가 빠르니까 1억 5천 제일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1억 5천이죠. 그게 채권 최고액이지 않습니까? 한도.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C은행 지점장 생각에는 B은행은 1억 5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C은행은 5천만 원만 빌려주면 되겠죠. 그 이상 빌려주면 떼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C은행이 또 돈 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2번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얘가 5천만 원을 안 갚으니까 이제는 C은행이 경매를 신청했다는 겁니다. 경매를 신청했는데 요 시점에서는 B은행의 채무액이 한 8천만 원 정도 됐다고 칠까요? 경매 신청 시에는 8천만 원 정도. 요날 경매를 신청했는데 요때는 한 8천만 원 정도. 나중에 이제 경매가 일어나면은 어떤 경락인이 나타나겠죠. 대금 완납시입니다. 대금 완납시. 대금 완납시는 한 요 정도 된다는 거죠. 대금 완납시는. 대금 완납.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니까 이 A와 B 사이에 거래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널뛰기 한다 그랬죠. 널뛰기 해가지고 대금 완납시는 이게 한 1억 2천까지 올라갔어요. 1억 2천까지. 그러면은 요 C은행이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금을 확정지어야 되는 건지 채무액을요. 요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액을 확정지어야 되는 건지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뭐라고요? 이때는 대금 완납시라는 겁니다. 경매 신청시가 아니고 요하고 차이점이죠. 왜 그렇습니까? 1억 5천 한도 내에서는 C은행은 각오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경매가 일어났을 때는 얘가 최고로 가져갈 수 있는 게 1억 5천이라고. 그러니까 1억 2천은 아직 그 한도 아니니까 1억 2천을 얘가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C은행은 아무 손해가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경매 신청 시와 대금 완납 요 사이에 요 거래가 일어나가지고 채무액이 증가하더라도 채권 최고액 한도라면은 C은행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대금 그 채무액 확정하는 시기를 좀 더 늦추어 주는 거예요. 이 시점으로. 그러니까 이때는 대금 완납시가 되는 거예요. 대금이라기보다는 뭐라고? 경납금이라고 해야 돼요. 경납금은. 그게 교과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3자가 경매 신청한 경우에는 경락대금 완납시 그 채무액이 확정된다. 요 사람이 신청했을 때는 바로 경매 신청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양자를 비교 좀 하시라.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번 채무자나 담보제공자의 사망, 해지권 행사의 원인이 된다. 다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 변경, 정액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1억 5천인데 이거를 정액한다. C은행이 피해를 볼 수가 있죠. 당연히 동의가 있어야 될 것이다. 감액은 관계가 없을 것이다. 전부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납은 피담보 채권의 변경. 이거는 등기사항도 아니니까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될 것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답은 결산기나 존속기간의 변경. 등기를 했다면은 이해관계인이 그거를 보고 판단을 했을 거니까 이해관계인 동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등기하지 않았다면은 그거는 그냥 당사자 합의만 있으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당권 이전은 별로 논점이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그 전형적인 부동산 담보가 끝났고, 이제는 지금 부동산 담보가 포화 상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다른 그 담보를 좀 활용하는 방법이 없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오른쪽에 전세금 담보 대출이죠. 그래서 갑은 문제의 제기, 납은 전세금 등 담보의 재방법, 그래서 갑은이 나옵니다. 전세금 담보. 조금 설명할 부분이 있어요. 조금.
A라는 사람이 지금 건물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여기에 전세를 들었습니다. 이때는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물권 전세권자가 되죠. 물권법에서 말하는 전세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A라는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A와 B 사이에 지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세기간 만료를 이제 1년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근데 B가 돈이 필요하니까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전세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 빌릴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전세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C은행에 전세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저당권은 부동산이 대상인데 전세권이나 지상권과 같은 권리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걸 담보로 해가지고 C은행에 이제 돈 빌렸다는 이야기죠. 한 1억 빌렸다고 칩읍시다.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교과서 한번 보시죠.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었다. 12월 31일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B라는 사람은 A에게 1억이라는 지금 전세금이 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간이 만료되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죠? 전세권이 소멸되죠. 전세권이 소멸되면서 요 지금 B라는 사람은 A에게 전세금 돌려달라고 하는 반환 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전세권을 담보로 했는데 이 전세권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저당권의 객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C라는 은행은 어떻게 됩니까? 저당권의 객체가 없어졌으니까 돈 1억에 대해서 무담보 채권이 될 것이냐 피해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때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물상대위라고 그랬죠. 물상대위. 요 객체가 없어진 대신에 전세권 자체가 없어진 대신에 새로운 이익이 발생했죠. B에게는 뭐요?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C라는 은행은 여기에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요게 바로 물상대위다. 근데 반드시 뭐가 요건이라고 그랬습니까? 물상대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압류를 요건으로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압류를 해놓으면은 C는 보호가 될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전세권자에게 돌려주면은 압류를 해야 이 사람이 보호된다 그랬죠. 그럼 압류를 안 했습니다. 압류를 얘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A가 전세금을 이쪽으로 줘버렸어요. 압류했으면 안 줬겠죠. 근데 압류를 안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려줬어요. 그러면은 C은행은 보호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압류를 해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세금을 전세권자에게 돌려주면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한다. 압류가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이럴 경우에 실무상으로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과 아울러 여기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아예 질권을 설정해 놓으면은 이것도 이제 담보물권이니까 채권 질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좀 든든하지 않겠느냐. 물론 압류를 해도 되는데 압류 대신에 아예 여기에 질권 자체를 설정해 놓으면은 간단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권 설정을 중복으로 하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 해가지고 임차권 등기에 이전해도 좋다는 특약이 있으면은 임차권 자체를 넘겨받으면 되겠죠. 그런 특약이 없으면은 임차권을 넘겨받는다는 것은 임차인이 혼자서는 못하고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세세하고 얕은 아까 말씀드린 요 부분만 좀 자세하게 보시고 전세금 담보대출도 지금 좀 활용의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너무 상세해요. 너무 상세합니다. 다 전세금 담보의 실제라 랍은 정도 보시죠. 담보의 확실화 조치 방안 해가지고 담보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 월세 방식인지 여부를 파악하여 월세가 미납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강구해야 된다. 둘째, 기한 연장 등에 대한 사전 조치 방안을 강구한다. 셋째, 퇴거 불응 시 대처 방안을 사전에 강구한다. 등등. 첫째, 둘째, 셋째 정도만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자금 대출 있죠. 여기 대해서도
보면은 투자 주식을 셋째 줄 실물로 담보 취득한다든지, 그 다음에 주식 위탁 계좌를 담보로 취득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 한 장 넘겨보시면은 3번 연금을 담보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오른쪽에 기금속을 담보로 할 수도 있고, 또 한 장 넘겨보시면은 개인 택시 면허권을 담보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골프 회원권을 담보로 할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담보권 확대 방안이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제목만 보시면 되지, 세세하게 보실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조금만 쉬었다가 하죠. 예.